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을 넘긴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평범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풍파를 겪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는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인간은 아이까지 두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바람 피운 상대는 다름 아닌 회사에서 만난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그 내연녀는 뻔뻔하게 제 앞에 나타나 그냥 남편을 놓아달라고, 자신과 있을 때 진짜 행복해 보인다는 망언을 했고, 저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혼을 선택해야 했어요. 그 뒤로 오로지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다시 제 삶을 찾다 보니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의젓하게 자라주었고, 저 역시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을 만큼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게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잊고 잘 살아가던 중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던 얼굴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제 문 앞에 선 한 사람 때문에 겨우 평화로워진 제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서 있던 건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10년 전 제 가정을 무너뜨린 바로 그 상간녀.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그녀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활짝 웃으며 옆집으로 이사 왔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상간녀가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하나의 엄마까지 되었더라고요. 한때 내 삶을 다 망가뜨려 놓고 멀쩡히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상간녀를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간녀가 제 삶을 짓밟았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나도 똑같이 무너뜨려 주겠다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10년 전 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을 때 벌어진 일과 제가 선택한 상상 초월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저와 함께 분노로 치를 떨다가도 마지막에는 사이다처럼 후련하게 웃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생활 초반이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늘 듬직했고 1년 뒤 아이가 태어나자 세상에 둘도 없는 아빠처럼 행동했고 항상 저와 아이를 지켜주던 사람이었어요. 주말이면 아이를 안고 공원을 산책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며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풍족하고 여유롭지는 않았어도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마냥 평화롭기만 했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던 그런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행복이 지속될 거라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남편이 변한 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2년 정도 지난 시기였어요. 평소엔 연락이 잘 되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일하니까 그렇지. 아까 회의 중이었어.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연애 때나 결혼 초반 때 남편은 일하고 바쁜 와중에도 제게 틈틈이 연락을 잘해줬습니다. 물론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제게 연락하고는 했어요. 그렇게 없는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제게 연락하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어차피 집에서 볼 건데 뭐하러 연락하냐고
일하느라 힘든데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냐는 등의 말로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육아휴직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살림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남편은 일하는 중간중간 아이랑 잘 있냐고 궁금해하면서 아이와 저의 안부를 묻고는 했어요. 저에 대한 마음도 끔찍했지만 아이에 대한 마음도 끔찍하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태도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마치 어딘가 정신이 쏠린 사람처럼 말이죠. 거기다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졌다길래 처음엔 믿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의 넥타이에선 낯선 향기가 은은히 풍겼습니다. 제가 쓰던 향수도 우리 집 섬유 유연제도 아닌 분명 다른 여자에게서 묻어온 향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인가 아니면 같이 일하는 여직원의 향수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향수 냄새를 종종 맡게 되었어요. 수상한 건 향수 냄새가 다양한 게 아니고 늘 똑같은 특정 향수 냄새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거기다 가장 이상했던 건 휴대전화였어요. 예전엔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져두곤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꼭 들고 다녔습니다. 어떨 땐 제가 잠든 건지 아닌지 몰래 눈치를 살피며 확인하더니 몰래 메시지를 확인하고 새벽에 잠든 저를 두고 살금살금 나가서 전화를 하게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설마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너무도 수상했습니다. 자꾸만 뭔가에 정신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여자일 것 같다는 촉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의심되고 그렇게 생각되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아이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 다독이고 합리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이 보였고 지갑 바깥으로 영수증 뭉치 같은 게 삐져나와 있길래 저는 정리해 주려고 지갑을 열었어요. 그러다가 한 영수증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그걸 주워서 다시 잘 넣어주다가 뭔가 이상한 마음에 다시 영수증을 살펴봤습니다. 그 영수증은 백화점에서 가방을 구매한 영수증이었어요. 물론 백화점에서 가방 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가방을 산 브랜드가 명품 브랜드였고 심지어 여자 가방이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브랜드도 아니었고요. 저는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명품 가방을 샀을까 의아스러웠어요. 설마 내게 주려고 산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제게 가방 같은 걸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웃긴 건 결혼기념일이나 제 생일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대뜸 가방은 왜 산 거지? 이상하더라고요. 확신은 없었지만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들자 휴대폰을 살펴봤어요. 남편은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핸드폰 잠금을 풀려고 막 시도하다가 겨우 잠금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때 잠금 화면에 뜬 카톡 알림 하나를 보고 말았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지? 오늘 데이트 즐거웠어. 내일 봐. 사랑해.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손끝이 저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지만 끝까지 붙잡고 둘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제게 한 말과 똑같은 멘트들이 고스란히 남겨 있었어요. 내가 너를 평생 지켜주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자라는 등의 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 아이의 아버지, 평생을 함께하겠다던 그 사람이 제 등 뒤에서 다른 여자와 똑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새벽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니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뭘 어떻게 해야겠다고 딱 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발뺌할 수 있으니까 증거는 모아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증거물이 될 만한 것들만 따로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핸드폰 속 상간녀와 정답게 찍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저는 비참한 기분에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둘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싶었어요. 저보다 어려 보이는 상간녀를 보며 아득바득 이를 갈았습니다. 그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싶었지만 아직 증거를 다 모으지 않아서 차마 나설 수 없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상간녀를 만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상간녀를 만나게 되는 날이 찾아왔어요. 이날도 역시 남편은 야근이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워두고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집 앞 근처에서 차 한 대가 멈추더니 거기서 남편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겨서 남편 쪽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차는 남편 차가 아니었고 처음 보는 낯선 차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운전석에서 젊은 여자가 차 문을 열고 나오더니 남편과 다정하게 껴안고 인사를 나누더군요. 보니까 운전석에 있던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남편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의 표정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 표정은 연애 시절 제게 보여주던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서서히 사라진 표정이었죠. 내 앞에서는 더 이상 짓지 않는 그 표정을 상간녀에게 남발하고 있는 꼴을 보니 속이 뒤틀리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곧이어 상간녀는 차를 타고 출발했고 남편은 상간녀가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것까지 한참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감히 집 앞까지 상간녀를 데리고 오다니 저게 진짜 간덩이가 부었구나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볼까봐 되도록 집 근처로는 얼씬도 안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보거나 말거나 집 앞까지 상간녀를 데리고 오는 대담함이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었습니다. 들켜도 상관없다는 건가? 싶어서 불쑥 화가 나더라고요. 저 정도로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참을성을 잃은 저는 바로 남편을 따라 들어갔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증거도 모았겠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기도 해서 그동안 다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발뺌했지만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회사 후배 신입으로 들어와 일이 서툴다며 챙기다 가까워졌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뭘 잘했다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당신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나 그 여자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 어이없는 말에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분노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게 너랑 결혼한 아내에게 할 말이냐고. 네 아이 낳아준 엄마한테 할 소리가 맞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제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들킨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인간이죠. 본인 감정 숨기고 싶지 않아서 제 마음에 난도질을 해대다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배신감에 저는 목 놓아 울었고 남편은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한때
제 눈에 눈물이 조금만 맺혀도 안절부절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해도 그때처럼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전과 달라진 남편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 눈 두고 바람 피운 걸 알았을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마음에 저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남편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고 상간녀에게 온전히 빼앗긴 후였죠.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 함께할 미래를 꿈꿨다는 게 너무도 어이없고 허탈했어요. 울면서 보채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제 삶이 너무도 불쌍하고 처량해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혼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하고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저와 아이를 다 버릴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자에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버린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요. 저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를 배신한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돌아서면 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니잖아요. 남도 아니고 제 핏줄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혼만 해주면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모두 제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에요. 여자만 있으면 자식이고 뭐고 다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도 괘씸해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순순히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지 않아도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저런 놈과 어떻게 참고 사나요? 아무리 자식을 위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저런 놈은 그냥 자식 인생에서 초저녁에 치워주는 게 정서상 좋습니다. 그래서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였지만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호락호락 응해주기 싫었어요. 아니, 이혼해주면 자기들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친권하고 양육권은 기본이고 이혼할 때 집을 그대로 제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이혼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집 나한테 넘겨. 그러면 당장 도장 찍어줄게. 뭐? 당신 미쳤어? 내가 친권이랑 양육권 다 준다잖아.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집을 다 달라는 건 아니지. 결혼 준비하면서 집 마련할 때 시댁 부모님께서 큰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도 꽤 됐지만 집을 사기에는 부족해서 대출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냥 이 돈 보태서 대출 없이 집 마련하라고 큰 돈을 뚝 떼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돈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명의는 남편 명의로요. 이혼하면서 위자료 크게 받는다고 쳐도 몇 천이 전부입니다. 저는 그걸로 성에 안 찼어요. 적어도 집값 정도는 받아야 제 한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 다 제게 넘기는 조건으로 도장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면 이혼 안 해줄 거라고 세게 나갔습니다. 당시 남편은 그 여자한테 미쳐 있을 때라 하루빨리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제 조건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상간녀 생각에 쩔쩔맸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이 집을 제게 넘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계속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면 남편도 별 수 없잖아요. 유책 배우자라 본인이 이혼을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싫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이혼이고 뭐고 물 건너가는 거네. 당신 그 여자랑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 집 다 넘기면 나는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이 마당에 내가 당신 재혼 비용까지 걱정해줘야 하니? 집 마련한다고 남편이 젊은 시절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은 돈까지 탈탈 털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거기다 시부모님께 받은 돈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집에서 살고 아이 낳으면서 몇 년 사이 집값이 훌쩍 올랐어요. 되팔면 이득인 상황이라 제게 집을 넘기는 건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위자료 몇천 떼어주고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제가 집을 요구하니까 난감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혼하면서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나한테 넘긴다고 하는데 솔직히 네가 애 키우기 싫어서 나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냐고. 재혼하면 상간녀가 우리 애 싫어할까 봐 미리 나한테 양보하는 척하면서 떠넘기는 거 아니냐고. 네 속내를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가증스럽게 순순히 넘기는 척 연기하고 앉아있냐고 뼈 때리는 말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뜨끔했는지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쐐기를 박는 말을 꺼냈어요. 네 속내를 다 알면서도 내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한 건 혹시라도 그 계집애한테 내 새끼가 학대당하고 클까 봐 그 꼴 보기 싫어서 데려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네가 좋아 죽고 못 사는 계집애한테 나랑 우리 애 치워주는 값으로 이 집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집 넘겨주지 않으면 절대 이혼 안 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강하게 나가자 남편은 제 눈빛을 읽고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진짜 이 집 넘기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남편 발등에 제대로 불 떨어졌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끙끙거리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이 사실을 상간녀에게 털어놓았는지 며칠 뒤에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 간땡이가 부었죠. 어디서 상간녀 주제에 제 발로 본처를 찾아오다니. 그렇게 저는 사진으로만 보던 상간녀를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지만 제 눈앞에 그 상간녀가 서 있으니까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어요. 어린 얼굴, 당돌한 눈빛, 그리고 뻔뻔한 입술까지. 상간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를 바라보더니 믿기지 않는 말을 해댔습니다. 오빠한테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이 집 넘기라고 했다면서요? 바람 피웠다고 집 한 채 그냥 달라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뭐? 도둑놈 심보?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이나 피우는 주제 어디서 설교질이야? 네가 지금 나한테 도둑놈 심보라고 말할 군번이니? 저보다 어린 계집애가, 그것도 남편의 상간녀가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말하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가정 있는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난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제 발로 찾아와서는 저딴 식으로 말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아무리 막 나가는 세상이라고 해도 상간녀가 저렇게 당돌하게 나올 줄은 또 몰랐어요.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겪으니까 이 세상에 정말 정신 나간 것들이 많이들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때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좋게 좋게 놓아줄 수 없냐는 쓰레기 같은 소리에 저는 순간적으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참신한 쓰레기 같은 말을 또 처음이라서 순간적으로 뇌에 정지가 오더라고요. 얘, 내가 무슨 보살인 줄 아니? 아니? 이건 보살도 그냥 못 참아. 믿고 결혼한 배우자한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 마당에 너희 행복까지 생각해줘야 해? 내가? 정신 나간 사랑 타령으로 제 가정을 박살낸 주제에 어디서 감히 저따위 막말을 할 수 있나 화가 치밀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손이 딱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렸고 간신히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겨우 눌렀어요. 제가 조금만 참을성이 없었더라면 진짜 큰일 치렀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를 악물며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딴 소리 짓거릴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더는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상간녀는 오히려 담담하게 팔짱을 끼고 웃었으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배신이라뇨.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뿐이었죠. 솔직히 제가 오빠를 빼앗은 건 아니잖아요. 저 아니더라도 오빠는 언니한테 질려서 이혼하자고 했을걸요? 상간녀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도 저한테 질려서 이혼하자고 했을 거라고 했어요. 바람만 아니면 제가 이혼당할 뻔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본인이랑 외도를 저지른 덕분에 제가 이혼당할 위기에서 벗어난 거라고 했죠. 본인 덕이 크니까 이걸로 만족하고 적당한 선에서 위자료 받고 끝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 계집애가 한 당돌한 말이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아요. 본인이 가정 있는 남자를 빼앗은 게 아니라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냥 인정하라는 말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그날 제 마음은 분노, 배신, 그리고 처절한 상실감으로 철저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만남을 직접 확인한 뒤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이런 큰일 앞에서 쉽게 휘둘려졌어요. 집에서 밥을 차려도 젓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아이 웃음소리마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조리원을 나와 이 집에 아이를 데리고 온 날,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꿈꿨고 이 집에서 아이와 함께할 나날을 꿈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바람 한 번 저지른 거 가지고 제대로 곱비 쥐고 한몫 제대로 챙기려고 하냐고, 네가 그렇게 돈에 환장하는 여자인 줄 몰랐다는 남편의 말이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평생 지켜주겠다고,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결혼한 대가가 겨우 이거였어요. 이날 이후 그 둘은 번갈아 가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피해자는 저인데 오히려 그 둘이 피해자인 것처럼 저를 몰아갔고 그냥 좋게 좋게 합의 이혼하자고,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난리쳤습니다. 그러다가 상간녀는 제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감히 그 더러운 입에 제 아이를 들먹였습니다. 좋게 이혼 안 해주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네가 아니라 나야. 어디서 상간녀 주제에 그런 말을 하니? 할만하니까 하죠. 이 세상에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유난 떨지 좀 말아요. 뭐라고? 이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너희가 그런다고 다들 그렇게 더럽게 사는 줄 알아?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사랑 아니겠어요? 이혼 안 해주면 친권, 양육권 포기 안 해요. 어떻게든 오빠가 가져오도록 싸울 거고, 그렇게 아이 손에 쥐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신 아이한테 계모가 뭔지 작정하고 한번 보여줘 볼까요? 뭐? 상간녀는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으면 죽어라 싸울 거라고 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먼저 이혼을 신청할 순 없지만 친권 양육권은 다르다고 했어요.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버티면
아이 앞에 나타나서 자신이 아빠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꼬리표처럼 우리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라고 했어요. 아이가 충격받아서 엇나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집 포기하고 조용히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감히 아이를 들먹이면서 저를 협박했고 저는 그 말에 크게 분노하며 상간녀를 집 앞으로 쫓아냈어요. 무슨 쓰레기 봉지 싸잡아서 밖에 내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상간녀를 거칠게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 내보내기 전에 대접에 찬물 가득 받아서 확 끼얹기도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흠칫 두들겨 패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당돌한 게 저한테 맞았다면서 무슨 수작을 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한테 불리한 상황은 안 만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진짜 그 계집의 머리털을 쥐어뜯기 전에 간신히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사실 저는 상간녀가 찾아왔을 때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혼할 때 좋은 증거로 사용하려고요. 결국은 좋은 순발력으로 얻은 증거를 잘 활용했고 이걸로 이혼 소송의 방향이 제 쪽으로 흘러가자 남편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게 집 명의를 넘겼습니다. 대신 상간녀 소송은 하지 않는 거로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알았어. 친권, 양육권 그리고 이 집까지 싹 다 당신한테 넘길 테니까 그 사람 건들지 마. 상간녀 소송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넘겨줄 거야. 아주 사랑꾼 납시였습니다. 이렇게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남편한테 이 집까지 넘길 정도로 상간녀를 사랑하냐고 아주 대단한 사랑이라고 한번 비아냥거려주고는 알겠다면서 상간녀 소송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상간녀 소송 걸면서 남편과 상간녀를 회사에서 아주 공개 망신시키려고 했거든요. 그 계획을 눈치챈 남편은 집이고 뭐고 다 넘길 테니까 제발 그러지만 말아달라고 해서 그 조건으로 알겠다며 집을 넘겨받았어요. 뭐 사회적으로 둘을 매장시키면 좋았겠지만 저는 집을 넘겨받는 거로 만족했습니다. 왜냐고요? 남편한테 집을 빼앗으면 둘의 사이가 자연스럽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던 날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상간녀가 누구랑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짜증나. 저 여자가 아파트 물고 늘어져서 빼앗기게 생겼어. 이 집 집값이 얼만 줄이나 알아?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고. 어쩌기는 뭐 어째. 차차 정리해야지. 이혼하면서 돈이고 집이고 다 빼앗긴 남자랑 뭐하러 만나냐? 회사에서 잘릴 일 없고 그만한 월급이면 나쁘지도 않고 집도 있겠다. 여러모로 나쁘지 않아서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집 빼앗기면 말이 달라지지. 몰래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집을 빼앗으면 상간녀는 남편을 떠나겠구나 싶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집을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집을 얻음으로써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가 헤어지는 것도 보고 일석이조라고 생각됐어요. 그저 이혼하기 싫어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기도 했고 남편은 이미 저와 아이를 포기했기 때문에 붙잡을 마음도 없지만 만에 하나 붙잡는다고 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고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에게 집을 넘겨받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렇게 도장을 찍고 나니 한편으로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넘겨받은 집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새 보금자리를 잡아서 아이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험난했어요. 처음 이혼했을 때는 후련하기도 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 재우느라 제 하루는 늘 전쟁 같았어요. 하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니 시간은 흘러 아이는 의젓하게 성장했고 저 역시 제자리를 지켜내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제 인생에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혼하고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회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처음엔 그저 동료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쉽사리 받아줄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남편에게 호감은 있었지만 저는 이혼녀고 남편은 총각이었거든요. 거기다 제게는 아이까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진지하게 만나고 미래를 생각하는 건 너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기도 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결국 서로를 사랑하게 된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남편은 이혼한 제 사정을 다 알면서도 선뜻 아이까지 품어주겠다고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저도 소중하지만 제 아이도 저만큼이나 똑같이 소중하다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참 예쁘고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맙고 따뜻해서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전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 거다. 남자를 쉽게 믿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까지 어루만져 줬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와 아이에게 진심인 사람이죠. 아이 역시 남편은 친아빠처럼 잘 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아이는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그 가정은 전 남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채워졌어요. 그렇게 우리 셋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얼마 동안 상간녀랑 만나는 듯 하다가 한 달 후에 상간녀한테 뻥 차이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상대로 상간녀는 돈 없는 남편을 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상간녀한테 버림받은 남편이 뒤늦게 깨달았다고 잘못했다면서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그때 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해대며 상간녀 욕을 늘어놓았습니다. 상간녀한테 홀딱 빠져서 자식이고 집이고 다 포기한 사람이 그렇게 상간녀 욕을 해대니까 참 볼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했고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확실히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인연을 끊고 현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며 평온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요하던 집에 초인종이 울렸고 문 너머로 이웃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라는 말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고 옆집에 이사온 사람의 얼굴을 마주했어요. 제 앞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왔는데 잘 부탁드려요. 그 여자를 보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미소.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던 내 가정을 박살낸 바로 전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10년이란 세월 동안 제 인생을 무너뜨린 상간녀를 다시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상간녀는 저를 전혀 못 알아보더라고요. 상큼한 목소리, 해맑은 미소. 마치 세상 누구보다 착한 사람처럼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상간녀 옆에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상간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무척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뻔뻔하게도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 따위는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봉인했던 상처가 고스란히 되살아나더라고요. 아무리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어떻게 날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거지? 그만큼 나를 그냥 흘러가는 사람으로 만만하게 본 건가 싶다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많이 달라졌으니 못 알아보는 건가 생각됐어요. 그러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차갑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전 내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네? 너도 지킬 게 생겼으니까 내가 받은 고통을 고스란히 되돌려줘 볼까? 이번에는 네 차례야. 10년 전 제 가정을 박살낸 그 여자가 제 옆집으로 이사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더 믿기지 않았던 건 그녀가 태연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해맑게 인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상간녀까지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집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혼하다 보니 상간녀를 그냥 놔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집도 다 돌려받았겠다. 더 이상 전 남편과 상관없으니까 뒤늦게 복수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 밤 가만히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상간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일상 동선을 이용해 대충 생활 패턴을 파악했고 동네 엄마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상간녀의 실체를 조금씩 확인했습니다. 또 SNS에 올리는 사진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차분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불법적인 사찰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모아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주 은밀하게 동네 아줌마들과 친하게 지내던 주변 상인분들에게 옆집 여자 이야기를 은근슬쩍 꺼내면서 과거를 흘리고 다녔어요. 원래 동네 입방아에 오르면 퍼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제 이야기는 쏙 빼고 옆집 여자가 10년 전 한 가정을 망가뜨린 상간녀였다는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남편과 함께 찍힌 상간녀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증거를 어떻게 손에 넣었냐고 물었고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당한 일이라고 둘러댈 뿐이었어요. 이때 지금의 남편에게 제 복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밝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지만 괜찮다면 본인은 상관없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응원해줬습니다. 저는 상처받을 일 없고 나중에 상간녀한테 전 남편을 빼앗긴 본처였다는 걸 밝혀야 하지만 그건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상간녀가 더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저 가엾은 피해자로서 이야기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상간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나중에는 상간녀의 남편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소문을 퍼뜨린 주인공이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가 본인의 남편과 함께 씩씩거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아줌마 맞죠? 아줌마가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면서요? 아니 아줌마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녀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진짜 큰일인 거 몰라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냐고요? 상간녀는 아직도 저를 못 알아봤고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냐고 이웃이라 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서 당장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상간녀의 남편은 그냥 조용히 서 있다가 이내 저한테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들을 것도 없다면서 아줌마니까 집에서 살림하면서 할 짓 없으니 저런다고 보나마나한 걸 뭐하라 물어보냐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10년 전처럼 특유의 비웃는 표정을 짓고 팔짱을 낀 자세로 저를 깔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참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그러자 상간녀와 그 남편은 이게 지금 무슨 태도인가 더 경악해서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웃겨요? 당연하지. 어떻게 안 웃겨. 내가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는 거 똑똑히 봤는데 자꾸 아니라고 우기니까 웃기잖아? 더군다나 그 팔짱 낀 자세며 비웃는 얼굴까지. 10년 전 모습 그대로라 너무 웃긴걸? 제 말에 상간녀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묘하게 바뀌면서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뒤늦게 제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 거죠.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기억났나 보네. 서운하다. 어떻게 날 이제 알아보니?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온 날부터 한눈에 알아봤는데. 네? 그게 무슨... 저는 아줌마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상간녀는 제가 누구인지 기억났으면서도 옆에 서 있는 자기 남편을 의식하면서 끝까지 모르는 척 잡아댔습니다. 그 모습이 참 웃기더라고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서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모른다고 잡아대면서 용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남편에게 자신이 마저 이야기 나누고 잘 해결하겠다면서 들어가라고 집으로 떠밀었어요. 상간녀의 남편은 정말 그래도 괜찮겠냐면서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상간녀가 계속 들어가라고 여자들 싸움에 남자가 끼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자기 남편이 보지 못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표정이 눈빛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계속 모르는 척 발뺌하는 연기를 하길래 저는 망설임 없이 상간녀의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들어가시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는데. 보여주기는 뭘 보여줘요? 됐고, 당신 얼른 들어가. 안 들어가? 빨리 들어가라니까. 상간녀는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제가 눈앞에 있는 먹잇감을 놓칠 사람이 아니죠. 성큼성큼 걸어가서 상간녀 남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핸드폰을 꺼내서 상간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엄청 무서운 거라고 했죠? 그럼 나도 똑같이 당신 아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게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이상한 소문 같은 거 퍼뜨리는 사람 아니거든요. 나한테 집에서 할 짓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퍼뜨리는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이 부분 굉장히 불쾌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런 할 말이라면 남편은 보내고 나한테 해요. 나한테! 왜 우리 남편 붙잡고 난리예요? 너는 미워도 네 남편은 무슨 죄가 있겠니? 그래도 우리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저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얘랑 결혼 안 하고 더 이상 엮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야 만난 게 참 유감이네요. 제 이야기에 상간녀는 아까보다 더욱더 다급한 목소리로 잔뜩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거의 미친 여자처럼 저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모습에 상간녀 남편은 제게 화를 냈어요. 대체 자기 아내한테 왜 이러냐고, 우리 아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떠들어대면서 괴롭히는 거냐고 소리쳤고 저는 이렇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게 나니까. 네? 뭐라고요? 그게 나라고. 당신 아내한테 남편 빼앗기고 이혼당한 본처가 바로 나라고. 이래도 내가 없는 소리 떠드는 것 같아요? 저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제 핸드폰 속 전 남편과 상간녀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고 화면을 옆으로 넘겨서 전 남편과 제가 찍은 결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상간녀의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핸드폰과 저 그리고 상간녀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이게 어떻게... 상간녀는 그런 제 핸드폰을 빼앗아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고 발로 마구 밟으며 어디서 이딴 사진을 만든 거냐고 난리쳤고 자기 남편에게는 저 여자가 자기 사진을 가지고 조작한 거라고 합성된 사진이라면서 저를 이상하게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말고 이혼할 때 당시 사용했던 증거자료와 변호사에게 받은 이혼 서류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 사진이 만약 조작된 거라면 난 정말 큰 벌을 받을 거라고 법적으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전부 진실이기 때문에 자꾸만 부정하는 당신 아내가 죗값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내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박살냈으니 손해배상부터 시작해서 명예훼손까지 다 걸고 넘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상간녀 소송 진행을 못하게 전 남편을 꼬드기는 바람에 쌓인 게 많다고 했더니 상간녀는 미쳐서 발악했고 상간녀의 남편은 그제야 제 말을 믿는 눈치였어요. 하긴 확실하지도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게 뻔한데 무시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건 진실이라는 말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죠. 상간녀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날 밤 옆집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울먹이는 목소리, 쿵하고 문 닫히는 소리, 이어지는 침묵. 다음 날 새벽 상간녀 남편이 혼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제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괜찮다면 기록을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준비해둔 증거 서류와 사진을 보여줬고 그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변명이라는 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일주일 뒤 동네는 상간녀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아줌마가 상간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간녀한테 남편을 빼앗긴 본처가 혹시 저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저는 그렇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간녀와 제 이야기는 단지 내에서 파문으로 번졌어요. 저는 생각대로 피해자가 되었고 상간녀는 천하의 몹쓸 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는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났어요. 그녀가 쌓아 올린 착한 이웃 이미지는 와르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어느 토요일 아침 트럭 2대가 와서 조용히 옆집 짐을 실어 갔습니다. 상간녀 남편은 마지막까지 인사를 하러 우리 집에 찾아왔고 파손된 휴대폰을 변상하겠다며 제 계좌번호를 받아갔어요. 그러고는 자기 아내와 이혼할 거라고 제게 있던 증거들을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상간녀 남편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상간녀는 얼굴이 다 팔려서는 더는 그 동네에 살지 못했고 사람들 몰래 조용히 이사했어요. 제가 선택한 복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남의 가정을 짓밟은 결과가 결국 자기 삶을 무너뜨린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밝혀야 했지만 그건 상관없었어요. 지나간 일이고 지금의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내내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10년 전 저는 무너졌지만 10년 후에 저는 부서지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 삶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게 결국 가장 오래가고 가장 세련된 복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삶이 흔들리더라도 저처럼 자신을 잘 지키는 방법을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지키시기를 바랄게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요. 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니 그저 자신만 생각하며 이겨내세요. 제 사연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